지금 들고 온 게 뭔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죠? 마이클 그래서 준비해주신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루키 어워드 이연이라고 써있습니다. 잘 컸어요. 감사합니다. 마이클레그가 선정한 올해 루키가 몇 명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중에 네. 지금 한 분으로 선정이 네, 되셨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소감을 그래 조금 더 얘기해볼까요, 그래도? 네, 루키로 선정된 소감? 정말 많은 루키들이 있는데 약간 운 좋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진짜 뭔가 영광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저 상에 별로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요, 제 스스로. 근데 오늘 받고 나서 알았어요. 나 상 좋아하는구나. 아까 약간 소리 지르시는 거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상 받으실 때. 너무 디자인도 너무 예뻐서 역시 마이클은 디자인이 예쁩니다. 들어오자마자 상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네. 일단 인사 정식으로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이연입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영화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 내내 편안히 보셨는지 보셨습니까?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런 자리 열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재밌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인스타 라이브로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인스타 라이브의 댓글창에 혹시 이연 배우에게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따가 전달을 좀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일단 어떻게 지냈어요? 요새 되게 바쁘죠? 계속 촬영을 이제 다른 촬영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도 참 너무너무 오고 싶었는데 그걸 이제 빨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서, 근데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계속 촬영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네, 열일. 찍고 있는 작품이 아마도 곧 공개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길게 지금 여러 억지를 찍고 있죠. 네, 곧 아마 어떤 작품에 어떤 역할로 출연하는지 그 소식을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시간을 쪼개서 굉장히 열심히 촬영 중인 이연 배우를 모셨습니다. 오늘 상영한 영화는 절의 고도예요.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와 서울독립영화제에서 공개가 됐었고, 그리고 오늘 보시는 마리클레르 영화제에서 영화가 공개가 됐는데, 촬영의 순서는 이 작품이 먼저인데 가장 최근에 소년시판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작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작품이고, 덩달아서 이연 배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진 시기예요. 소년심판이 공개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을 좀 체감을 하고 계세요? 사실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뭔가 촬영을 하느라 막 엄청 큰 변화, 제 인생에 뭔가 큰 변화가 생겼다거나 그런 걸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사실 인생에 큰 변화가 있지도 좋겠으면서도 그냥 요즘 가장 많이 느끼는 거, 이렇게 관객분들이 요즘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 전 작품들을 보고 계시다고. 그래서 그게 되게 뿌듯하기도 하면서, 그냥 배우로서 가장 뿌듯한 건 제가 나온 작품들을 어떻게 다시 찾아봐 주시고, 그런 게 가장 뿌듯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도 너무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네. 처음 만났던 게 생각이 나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그 박정범 감독의 파고라는 영화를 우리가 제일 처음 만났었죠. 그래서 아주 풋풋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오셨던 기억이 있는데, 몇 년 사이에 진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많은 작품을 또 촬영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도 공개되고 본인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플랫폼도 많아지고, 최근 몇 년을 돌아보면 좀 정신없이 흘렀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네, 뭔가 사실 제가 상업 작품을 많이 하지는 않았어서 뭔가 소소하게 외부에서 봤을 때 되게 소소한데 저는 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진짜 바쁘게 촬영을 했고 그때마다 나오는 결과물들이 또 너무 뭔가 잘 하고 있다, 잘 마음에 든다라는 작품들 속에서 잘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는 플랫폼에서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계속 열심히 해왔지만 앞으로 더 바쁠 것 같고 바빴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이 좀 본격적인 시작점, 레이스 앞에 완전히 서 있다는 느낌도 좀 강하게 드는 시기일 것 같고요. 네. 근데 영화 같은 경우는 찍은 다음에 뭐 OTT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좀 많이 흐른 뒤에 영화가 공개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들도 그렇고 뭐 감독도 그렇고 만든 사람들한테는 그 영화에 처음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감정과 이 영화가 막상 공개될 때 감정이 되게 달라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절에고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이 영화를 만났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인상과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상이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영화를 찍을 때는 사실 이제 개인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절에고도에서는 성진아 개인으로 이제 인생을 사는 걸 보여드렸고 근데 영화가 나오면 이제 그 조합이 드디어 제 눈으로 보여지거든요. 아빠의 삶, 딸의 삶. 뭔가 사실 찍을 때는 되게 따뜻함은 못 느꼈었어요. 영화 이 작품 절에고도를 찍을 때는 그 따뜻함을 느낀 건 거의 영화 후반부에 아빠와 대화가 많아지면서 그래도 되게 가족 안에서 어떻게 그런 끈끈함을 느꼈었는데 영화가 제가 실제로 이렇게 딱 마주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따뜻함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영화에서.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희 영화 제가 찍을 때는 웃기진 않겠다. 그러니까 뭔가 재미가 있진 않겠다 이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메시지가 있고 삶을 약간 통째로 갖고 온 영화여서 보면서 약간 보시는 분들마다 어떤 느낌들이 다 다를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재미를 느끼시진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서 저는 좀 웃었던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아빠 친구 나올 때 그래서 영화 재밌네 이 생각도 했었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본인만의 유머 코드를 발견하시는 관객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네. 보통 그리고 강아지가 등장하는 영화는 그 강아지의 귀여움에 기대가는 장면들이 의뢰 있기 마련인데 이 영화는 그것도 없더라고요. 강아지에게 기대지 않는 영화이기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가 그 박정원 배우가 연기하는 윤철이라는 사람의 좀 수행의 과정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바라보고 그리고 그에게 깨달음을 주는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서 깨달음을 얻고 이런 과정들처럼 저는 영화가 보이기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딸 진아와의 관계에서도 좀 새롭게 깨닫는 과정이 있는 여정으로 영화가 보이기도 해요. 근데 보통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읽고 캐릭터를 분석하고 할 때 본인이 소화해야 되는 그 역할이 이 영화 전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기능을 가지게 될까? 이런 고민들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이 진아라는 역할은 영화 전체에서 좀 어떤 기능을 하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나요? 사실 이제 윤철과 데뷔에게 사실 이제 영화에서 나오다시피 윤철에게는 윤철의 꿈을 뺏은 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사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저도 그렇고 뭔가 판타지 같지 않아요? 절에 들어가서 수행을 한다는 게. 근데 윤철은 현실에 있거든요. 현실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 딸 진아는 뭔가 보았을 때 판타지처럼 수행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도시에 나와 있는 아빠와 절에 들어가 있는 딸 둘 다
대비되면서도 같은 부분에 같은 시간을 살면서 딱 비교가 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비교가 되는데 끊임없이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관계? 네. 어떻게 보면 거울의 반대상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같은 부분을 나눠 가졌지만 정말 다른 그림이기도 하고 근데 아빠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진아가 바라보는 아빠가 어때야 할까 이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질을 닮은 사람이에요. 이 둘은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많이 닮은 것 같고 기질을 닮은 사람은 내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화가 나거든요. 더 애정이 깊어지는 관계이기도 하고 진아가 바라보는 그 아빠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촬영 초반이나 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정리를 했나요? 그 진아는 아빠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고 또 감독님이 생각했을 때도 사람을 되게 사랑하는 친구인데 왜 살아가다 보면 되게 많은 원치 않는 일들도 생기잖아요. 뭐 그게 부모님의 영향이 됐든 학교에서 어떤 일이 되었든. 근데 이 진아가 자기랑 가장 닮은 사람이 아빠인 걸 본인도 알고 있거든요. 엄마보다는 아빠를 닮았고 근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아빠가 일도 그만두고 뭔가 할 일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 같고 근데 나도 학교에서 뭔가 현재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고 근데 사람은 너무 좋아하고 뭔가 아빠한테 무언가를 얻고 싶었지만 얻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걸 알았고 이런 진아가 이런 상황에서 결국 자기를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빠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아빠를 탓하고 엄마를 탓하고 뭐 친구들을 탓하고 어떤 상황을 탓하기보단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시간을 가져야 내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탓하기 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그거를 좀 상황 때문에 알게 된 친구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를 정말 사랑하는데 표현을 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그것을 탓하기보다는 내가 깨야겠다. 네.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나의 시각을 바꿔야겠다라기보다는 되게 자기 파괴 충동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영화에서 진아가 처음 등장할 때까지만 해도 줄거리 상으로는 알죠. 수행자가 될 거라는 걸. 절로 들어갈 거라는 걸 알지만 자기 머릿속이 쓰레기통 같다고 말하는 저 아이가 본인을 사랑하는 과정을 택하기보다는 본인을 파괴하는 과정을 택하기가 사실은 쉬울 텐데 쉽지 않은 길을 가는 캐릭터라는 점에서 배우가 정말 깊은 공감과 이해가 필요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보면 진아의 가족 이야기가 그래도 은근슬쩍씩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아이가 갑자기 소년심판이라고 이어지는데 아이가 차츰차츰 겹겹이 어떤 선택들과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면 아빠의 아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산골에서 되게 평화롭게 자연스럽게 사셨고 아이의 눈에는 아마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아빠가 본인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산에서 뭔가 자유롭게 사는 사람처럼 보였을 거고 엄마는 너무 유능한 엄마여서 이렇게 보다 보면 아이를 이렇게 잡는 엄마는 저는 전혀 안 보여요. 하고 싶은 거를 시켰고 그래 저는 엄마도 그랬기 때문에 아빠를 만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림 아빠를 만났고 근데 진아에게 이런 환경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아빠의
선택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더 괴로웠을 거고 이렇게 자유롭고 뭔가 사랑은 아닌 것 같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의 선택에 있어서 지지를 받던 집에서 엄마 아빠의 어떤 행동 때문에 이혼을 했고 갑자기 학교에서는 그런 왕따 같은 상황이 생기고 자기를 도와준다고 하던 친구의 행동은 약간 자기를 도와주는 건지 공격하는 건지 모를 그런 상황에 날 놓이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아마 이 친구들의 기존적인 환경에서 더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근데 이 환경에서 이 친구는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들이 있으니 아마 그 선택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까 말했던 판타지라는 단어가 적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장난으로 말은 누가 못해요. 뭐 다 때려치고 정나 들어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하자면 대리만족? 말하자면 내가 가지 않은 어떤 길에 대한 생각도 우리가 진화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빠와 딸의 관계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도맨이라는 수행자가 되면서 거사와 수행자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와 딸이라는 관계를 벗어나서 처음으로 이 둘은 사람 대 사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경험에서 받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연기지만 관계를 다 떼고 정말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본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살다 보면 우리 모두 되게 어떤 관계 속 그러니까 나를 보는 어떤 타이틀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배우 그리고 여자 누군가의 딸 이런 게 있고 누군가는 저희 엄마도 뭐 엄마 누가 보면 아줌마 학생 회사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떨 때는 예의를 지키는 것에 되게 도움이 되지만 어떨 때는 더 오해를 할 수 있는 액자가 될 수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해왔고 특히 그게 가까운 사이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해를 좀 더 가중시키는 사실 내 딸이라서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어서 그들의 어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보다는 그리고 뭔가 내가 말 안 해도 알 거야 라는 어떤 생각들 때문에 서로의 관계를 조금 더 계속 어긋나게 만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냥 서로 사람 대 사람 특히 나이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저 사람이 뭘 느끼고 뭘 말하고 싶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차라리 남이면 너무 잘 알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걸 저도 가끔 저희 엄마랑 느끼거든요. 도대체 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 보통 이런 생각을 저도 느끼는데 이번에 이 저희고들을 찍으면서 좀 한 템포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냥 내가 여태껏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늘 새로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딱 지금 이 순간에만 이 사람한테 집중을 하면 내가 아는 과거의 데이터들을 다 그냥 과거는 과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늘의 저 사람한테만 집중을 하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도 뭔가 우리 모두 뭔가 무례를 많이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 때문이든 많은 것들을 통해서. 근데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이 들면서도 슬픈 사실인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사실 도맹과 거사님이 아니었으면 절대 못 느꼈을 어떤 그 안에 그 감정들이 막 흐르거든요. 어떨 때는 되게 슬프기도 한데 또 어떨 때는 더욱더 서로를 배려하는 것 같고 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혹시 너무 슬플까봐 근데 그 슬픈 이유가
저 사람이 슬픈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아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몰라줬구나라는 걸 혹시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서 더욱더 모르는 척을 하고 있진 않았나? 라는 생각을 했죠. 대부분 그렇죠. 네. 슬프고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슬프고 이해를 받지 못하는 저 사람도 슬프고 항상 그런 관계 속에서 좀 헤매기도 하는 게 관계라는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는 거 듣다가 저는 조금 엉뚱하게 생각이 번졌어요. 이 배우는 혹시 캐릭터를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와 캐릭터와의 관계를 떼고 그냥 무언가 좀 더 그 이상의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맡아온 역할들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쉽게 이영 배우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때 아니 나이가 생각보다 많은데 자꾸 청소년만 해. 여기서도 10대잖아요. 아직 20대가 되기 전에 19살 연기를 했고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지금 찍고 있는 것도 어쨌든 연령대가 어리고 그리고 뭐 소년심판을 말할 것도 그 여자가 웬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그게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들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 학생 때도 그랬고 제가 어린 거 모르거든요. 내가 어리다고? 내가 뭘 어려 짜증나 죽겠네? 막 이러면 자꾸 어리네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어쨌든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나이가 몇이든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혹여 갓난아이라도 열심히 울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싸고 약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 순간을 살려고 하는데 어쨌든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 외적으로 모든 것이 생경하고 처음이고 경험이 없다 보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요? 날 것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다듬어지지 않은 또는 누군가를 배려하지 못한 행동들이 조금 더 많을 뿐이지 사실은 누가 태어나서 나이가 어떻든 잘 살고 싶지 어떻게 이 순간들을 못 살고 싶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학생 역할을 항상 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할 때 특별히 나이를 생각하면서 그 외적인 어떤 행동들을 제외하고 나이를 생각하면서 어떤 성향이나 기질을 다르게 변형시킨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 이 친구가 현재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상황에 놓였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캐릭터를 분석을 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가 이제 외적인 버릇을 챙긴다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제일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외모 덕분인 것도 있는 것 같고 원래 나이보다 좀 어려 보인다는 소리를 의도치 않게 듣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제가 누가 봐도 28살처럼 생겼는데 학생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 아마 저도 뭔가 더 꾸며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주변에서 자꾸 어리다 하니까 제가 마음을 놓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마음을 놓고 뭐 그럼 이렇게 해도 어리게 보이겠구나 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그런 외적인 고민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뭔가 나이 때문에 다르게 캐릭터를 분석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네. 그 연장선에서 보면 절의 구도에서 머리를 미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이거는 외형에 대한 얘기니까. 근데 예전부터 배우들이 삭발을 하는 그건 늘 화제였어요. 그러니까 흔히 있는 일은 아니니까요.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지만 배우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왜냐면 배우는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게 그 사람들의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밀었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죠? 라는 질문은 사실은 배우들의 역할을 너무 한계에 짓는 거라 생각을 저도 해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 영화를 택할 때는
그래도 많은 분들은 궁금하실 거예요. 혹시 그게 어렵진 않았는지, 뭐 많은 고민이 필요하진 않았는지, 승능녀의 길로 가는 수행자 역할을 하기 위해 외적인 아주 큰 부분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오늘 저희 PD님도 앉아 계신데 미팅했던 때가 기억이 나요. 근데 만약에 제가 머리를 안 밀고 이 역할을 하고 싶었다고 했으면 저는 정말 하나 안 됐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역할은 머리를 밀어야 했고 그게 맞았고 그러면 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지구에서도 저번에 말했던 것 같은데 뭔가 이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한 후로 사실 머리를 넘어서 제 몸부터 그냥 발끝까지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이제 역할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근데 이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하기 싫어. 왜냐면 내 이미지 때문에 이건 하기 싫어라고 하면 그건 제 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어렵지 않았고 어려웠다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좀 어렵고 네 그냥 당연히 밀었어야 한다. 만약에 제가 못 밀었으면 아마 다른 배우분이 와서 밀고 하셨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그냥 대부분 모든 배우분님들이 이 역할을 하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다 미셨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당연한 거라서. 그렇죠. 배우들은 사실 늘 준비된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유독 헤어스타일에 많은 변화가 있기는 하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도 그 초록색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 그 헤어스타일을 한 뒤에 머리를 밀기도 하고 뭐 이 다음에 오디션을 봐서 참석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 뾰족뾰족한 머리로 소년심판의 백성을 연기할 수 있었고 또 다른 데서는 또 굉장히 다른 헤어스타일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냥 가벼운 질문이긴 한데 그냥 본인의 취향은 어떤 스타일이 제일 가까워요? 원래 나에게 가장 잘 맞는다고 생각하는 헤어스타일은? 갑자기 저 취향을 잃은 지 너무 오래됐구나라는 생각이 아주 확 들었어요. 모든 게 내 것이 아니라서? 난 내가 어떤 머리를 하는 걸 좋아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그러게요. 저는 어떤 머리를 하는 걸 제일 근데 저가 되게 사실 이제 작품할 때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릴 때 아니면 제가 지금 아름답다는 건 아니고요. 오셨으니까 약간 아름답게 해야 하기 때문에 아름답게 이제 샵에서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도 하고 했지만 이럴 때가 아니고 제가 진짜 자연인처럼 하고 다녀서 저는 약간 내추럴한 걸 원래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아마 가장 머리에 손 안 대도 되는 스타일을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치면 그냥 단발머리? 그냥 머리 감고 이렇게 털고 사실 그러니까 쇼컷이 사실 손이 진짜 많이 들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머리가 지저분한 게 보여서 거의 2주에 한 번씩 샵을 가야 되고 막 돈은 2배로 들고 막 신경도 2배로 쓰고 막 근데 차라리 머리가 조금 이제 단발 정도 되면 좀 길렀다가 거지존이네 하면 좀 이렇게 자르고 그 머리도 이제 말리고 또 너무 길면은 머리 말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머리 오래 그렇죠. 근데 진짜 귀찮은 사람은 사실 네, 길러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기 때문에 그냥 기르는 거죠. 근데 막 머리도 근데 또 쇼컷의 장점은 머리를 말릴 때 진짜 빨리 마르니까 이런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또 긴 머리 하다 그러면 머리 말리는데 또 세워라 내워라 할 테니까 또 그것도 싫을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앞머리도 없고 그냥 단발?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재밌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본인의 외적인 가지고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다. 작품에 뭔가 맞추는 어떤 트랜스포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배우라는 직업은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향은 내 것이 아니지만 내면으로는 나의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 세계와 나의 관계 이런 걸 생각하는 그게 계속 부딪히겠네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뭔가 너무나 내 것이어야 하는 마음과 사실 연기를 시작하면서 조금 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 저는 저를 아는 것이 캐릭터를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되게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좋아하고를 좀 많이 알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근데 이것이 결국 다 사람한테 치중되는데 약간 먹을 거나 이런 것보다 제가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고 어떤 관계를 제가 되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어떤 관계가 불편하고 이 사람한테는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좀 디테일하게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저항성이 아니라 이제 그 인내심도 더 길러지고 왜냐면 불편한 사람이랑 있는데 제가 뭔가 얻어야 할 것도 없고 뭔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계속 불편하면 이 자리에 빨리 뜨고 싶어서 빨리 가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뭔가 찾아내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불편하지? 뭐가 이렇게 불편한 거지? 그러면서 결국 이 모든 것이 제 인생에 저한테 불편함을 줬든 저한테 너무 친절했든 어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또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든 이 모든 저의 기억이 연기에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되게 잘 알려고 노력하고 특히나 저는 어떨 때 되게 친절한가? 또 어떨 때 내가 화가 나나? 어떨 때 슬픈가? 어떨 때 무언가를 되게 좋아하나? 이런 거를 되게 좀 계속 찾아내고 있고 계속 찾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일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현생이 되게 바쁘잖아요. 바쁜 현생을 이렇게 막 살아가면서 모두가 이제 뭐 다들 바쁘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뭘 하나를 해도 제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틈틈이 잘 채워놔야 그 잠깐의 시간이 저한테 위로가 되어서 또 다시 일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조금 더 친절함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한편으로는 배우에게 주어질 수 있는 한계 혹은 뭐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제약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경계 없이 넘나드는 배우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은 용기 있게 도전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매 작품에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아까 언급했던 파고라는 작품도 저는 배우에겐 되게 용기가 필요한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성매매로 그 마을 안에서 어쨌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담쟁이에서 연기한 역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역할일 수도 있을 거고요. 누군가한테는 그게 편견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일 거고요. 소년심판에서는 이게 젠더의 경계까지 넘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의식적인 선택들은 아니었을 수도 있겠지만 경계를 넘나드는 일 혹은 한계 없이 무언가에 도전해보는 일 이게 연기를 선택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이게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약간 이제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저도 이제 성별까지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있어서 근데 배우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여자 역할이든 남자 역할이든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렇게 보일 수 있으면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작품을 선택할 때
의식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도 있어요. 뭔가 제가 똑같은 시간을 써서 똑같은 촬영을 한다고 하면 조금 더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다. 왜 바꿀 수 있는데도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는 파고를 찍을 때도 그게 결국 좀 노예처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섬에 있는 노예라고 불려지는 일들이 한국에서도 꽤나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저도 뭐 기사로도 많이 봤고, 근데 그것이 우리 피부로 너무 닿지 않았기 때문에 저 포함 이 기사만 보고 그런 일이 있었어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너무 공감해가지고 막 과몰입해서 막 이걸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진짜 한 겹이라도 조금 더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메신저의 역할을 하고 네. 싶은 거군요. 네. 소년심판도 그랬고 담쟁이도 그랬고 근데 결국 이런 선택들이 저를 위한 선택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연기를 하면서 저도 어쨌든 캐릭터를 분석을 하고 그 상황들을 함께 하면서 제가 좀 자라나거든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자라나고 사실 제가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았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었을지 되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도 연기 일을 하기 전에는 그냥 제 거 아닌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당연했어요. 근데 당연하면서도 어느 정도 계속 무언가에 대해서 말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 말하고자 하는 게 절대 표현이 안 되는 뭔가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음악을 한다고 하는데 음악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아무것도 저의 마음에 이 사회에서 느끼는 어떤 힘듦과 뭔가 굴러가는 것에 대해서 무슨 외침을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악플만 달게 생긴 거죠. 뭔가 불만들을 막 기사가 뜨면 도대체 세상은 왜 이런 식인 거야 라고 악플만 달게 생긴 달아본 적은 없지만 그 전에 마음이 막 이렇게 썼다가 그러면서 지우고 이게 결국 이게 욕구불만처럼 뭔가 외치고 싶은 게 난 큰 사람이구나를 계속 느껴왔었는데 결국 저도 이제 연기 생활을 오래 하고 싶으니까 어떤 동기를 찾다가 찾은 것 같아요. 저도 막 사실 연기 시작하고는 처음부터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저도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러다가 연기는 재밌는데 뭔가 공허한 거죠. 뭔가 연기 너무 재밌다. 사람들 너무 좋아하니까 현장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재밌고 뭔가 어떤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것에 몰입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즐겁고 참 재밌다. 그때 제가 생각 없이 연기했거든요. 근데 연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캐릭터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주어진 것을 할 때도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순간이 끝나면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도 얼마 못 하다 끝나겠는데 난 생각보다 참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참 나에게 동기가 필요하고 재미가 필요한 사람인데 이걸 오래 할 거면 오래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안에서 남이 이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 거야 저렇게 하면 오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조언을 떠나서 내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만약에 연기가 아니었어도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것이 나의 동기의 하나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런 선택들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연기를 하는 걸 지켜볼 때 뭐 매 순간 그렇게 우리가 분석하면서 보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어떤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이 역할을 했겠구나 혹은 이 작품을 선택했겠구나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작품도 있나요? 그게 어떤 나의 도덕적인 관념과 부딪히든 뭐 어떤 나의 한계와 부딪히든 이 역할 혹은 이런 작품만은 난 지금은 못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게 혹시나 있을까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설득되지 않는 작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긴 한데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있어요, 있는데 저는 캐릭터들이 제가 막 주연 이렇게 가리면서 뭐지 작품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메시지에 따라서 어떤 역할이든 하고 악역이든 뭐 호감 캐릭터든 비호감이든 다 하는데 뭔가 저는 영화를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하는 캐릭터가 만약에 영화를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캐릭터면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영화의 이미지를 위해서 쓰이는 캐릭터?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어떤 누군가의 삶을 보여준다기보다 그냥 정말 기능적으로 이미지로 소비되거나 이런 캐릭터는 못할 것 같다. 저는 제 인생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신 분들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좋아하는 글들은 그런 잠깐 나오는 캐릭터도 되게 유의미하게 써주시는 감독님들이 있어요. 정말 많으시고. 근데 그런 캐릭터라면 좀 잠깐 나오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무의미하게 내 영화를 위해서는 이건 있어야 해. 이런 캐릭터 그거는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저는 이 영화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사실 그런 영화를 만나지는 못했는데 어쩌면은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회사에서 아예 보여주지도 않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어왔는데 이건 연희가 안 할 것 같아. 안 되겠다 이러고. 혹시 이 자리에 이현 배우를 언젠가 캐스팅하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제가 거절하는 거 되게 미안해해가지고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런 역할은 싫다고 합니다. 저는 유의미하고 싶어요. 관객 여러분 혹시 이현 배우에게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 싶으신 관객분 혹시 계신가요? 용기를. 네. 저희가 마이크가 없어서 큰 소리로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예리한 질문이에요. 혹시 뒤에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학생 역할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어떤 학생이었냐라는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질문을 저 관종이었어요. 관종. 그러니까 저는 진짜 관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저한테도 막 혼란의 시기가 있었는데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릴 때도. 근데 사실 사람을 좋아했구나는 제가 다 커서 안 거고 당시에는 친구들이 되게 좋은데 그게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친구들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에게 관심 받고 싶고 막 이게 나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니면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혼란의 시기였는데 너무 창피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친하게 두루두루 지내고 싶고 지나가면서 막 안녕 오늘 어땠니? 이러면서 막 묻고 싶고 막 그냥 다 날 알았으면 좋겠고 다 너무 좋아하고 그냥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런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난 좀 도도했으면 좋겠는데. 오, 네. 그러니까 난 아무 짓도 안 해도 약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었는지 그래서 그런 그 혼란 사이에서 막 저도 테스트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저도 모르는 짓을 막 하는 거죠. 막 친구들한테 친절도 해봤다가 까칠도 해봤다가 그러다가 막 조금 좀 그 뭐라 그러죠? 좀 이쁜 친구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이랑도 놀아봤다가 그 친구들한테 이제 까여도 갔다가 같이 못 놀겠네 이러면서 까여도 갔다가 선생님한테도 혼나봤다가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제가 그렇게 관심을 받고 싶어 하니까 이쁜 친구들이랑 놀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친구였어요. 근데 결국은 약간 이용당하듯이 놀다가 약간 버려지듯이 버려지고 근데 또 사람이 또 되게 그 끈기가 있어서 버려져도 또 다른 친구들이랑 또 재밌게 놀고 약간 이런 스타일? 근데 왜 뭐 이렇게 학교 다니다 보면 꼭 제가 막 성인문자로 태어나가지고 단 한 번도 사고를 치지 않고 이렇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뭐 친구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다급한 손사래다. 친구를 때리거나 돈을 갈취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어쨌든 소소하게 왜 뒷담을 깐다거나 또 뒷담 까는 걸 듣는다거나 왜 그런 사건들이 되게 많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럼 막 분노해가지고 너가 나한테 그랬니? 이렇게 가가지고 하고 안 그랬다면 안 그랬니? 잘못 들어놨다. 다음부터 그러지 말아줘. 이러고 가고 약간 그런 사건들은 언제나 있었어요. 제 학창 시절에서도 저도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뒤에서 남에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혼나는구나. 이걸 느끼면서 커서 어른이 돼서 뒷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하는 어른이 되었고 선생님들한테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저는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놀아줬던 친구들한테도 고맙고 저를 버렸던 친구들한테도 고맙고 저를 혼내줬던 선생님한테도 고맙고 왜냐면 그러니까 되게 애매한 선에 놓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애매한 선에서 좋은 친구들이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 저를 혼내지 않았다면 아마 최악이 됐을 수도 있었겠다. 이불킥하는 사고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런 사건 사고들에 제가 노출 안 됐었던 건 아니거든요. 까딱하다가는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 인물이에요. 근데 혼나면서 컸고 너무 좋은 친구들이 나중에는 약간 잡아주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혼란의 시기를 막 알다 보니까 제 안에 있었던 혼란의 시기와 그리고 또 솔직해졌던 시기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학생역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너무 길었지만 학교 때는 관종의 애매한 선을 타고 다니다가 학창 시절에 많이 혼나면서 좋은 어른이 되려고 노력하는 그냥 보통의 학생이었다. 진짜 보통의 사람, 보통의 학생, 혼란의 시기를 겪었던.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학교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 학생 역할을 할 때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나한테 너무 큰 일이고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뭔가 잘못되면. 네. 간은 되게 작은데 관종이었어요. 네, 하지만 4학년에 나올 정도의 어떤 일을 절대 하지 않는. 네. 네, 질문 있으신 관객분이 하나만 더 받아볼까요? 네.
요즘 MBTI 피해갈 수 없어요. 네. 시원하게 공개해 주시죠. 저는 ENTJ 아니면 ENFJ가 나오는데 일 안 할 때는 MFJ가 나오기는 해요. 평안했나 봐요. 아무도 나를 약간 까칠까지는 아니고 아무도 나를 약간 일하게 하지 않으니까 평화롭게 지내는 MFJ가 나오는데 요즘처럼 일하고 일할 때는 NTJ, ENTJ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ENTJ인 것 같아요. 바뀔 수도 있지만. 네, T랑 F랑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퍼센테이지가 있다고 하던데 그냥 그 퍼센테이지가 약간 되게 비슷해서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것 같고 진짜 매번 그걸 매번 찾는데요. 매번 느끼고 매번 성장을 하는데 절외구도에서는 제가 항상 안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 남 탓하는 걸 스스로도 싫어하고 또 안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이제 진아한테 좀 배운 건데 사실 어떤 사건 사고가 원치 않는 사건 사고 나는 되게 억울한 사건 사고들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그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나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남 탓을 하지 않고 이 상황에서 약간 땅을 뚫고 나오듯이 누가 덮어놓은 흙을 어떻게 하면 뚫고 나올까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싸우는 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밀어내는데 난 이렇게 밀어내는 이렇게 말을 못해서 연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시간째 얘기하고 계신데 뭘 말을 못해요. 그런 저항이요? 날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한 저항성을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찾아낼지에 대한 근데 그 선택이 누가 봤을 땐 저항을 하다가 진짜 이겨내려고 한 선택이 누가 봤을 땐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무슨 저런 짓을 해? 이럴 수 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면 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남들은 상관없이. 근데 그게 남을 해야 하는 일이 아닌 일로 나를 위한 일은 해야 한다. 근데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람이 내가 관계 속에서 살고 있고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하지만 누구에게나 개인적인 어떤 고독의 시간은 필요하다. 그 시간을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줘야 그 사람이 또 하나의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조례구도에서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이렇게 매 작품마다 이런 걸 느껴요. 근데 제가 항상 작품을 하면서 진짜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왜 작품에서는 항상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건 사고는 주인공이든 원치 않는 사건 사고예요. 원해서 만드는 사건 사고가 아니라 갑자기 그냥 일어나 버리는 나를 덮쳐버리는 사건 사고 그게 사람이 됐던 재앙이 됐던 진짜 원치 않는데 그 사건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 이게 잔인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말인데 사람한테 받은 상처를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에 받은 상처를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찾는 해답은 상처받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생각은 일절 지워버리고 그냥 이 상황이 나한테 지금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연기할 때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얘가 나한테 상처 줬지. 얘 너무 밉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나한테 상처 줬어. 그래서 그 상대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면 저만 계속 괴로워지는 거예요. 나만 너무 힘들고 계속 앞으로 못 나가고 저만 계속 그 상황에 그 순간에 갇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상처 준지도 모르고 이미 훨훨 날아갔죠. 그 상황에서 계속 저 혼자 고통받고 저 혼자 계속 좀 떨어져 화를 계속 내 심장에 찌르면서 계속 아파하잖아요. 근데 그거가 그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이 화를 빼서 나한테 화를 던진 사람한테 꽂으면 내가 행복해지나? 아니. 그럼 결국 또 계속 거기서 랜덤과 인피니트처럼 계속. 근데 이게 사실 이 내용이 작품이거든요. 모든 작품은 계속 이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황이 생기고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는 순간들을 계속 작품으로 접하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계속 같은 맥락이다.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심각하게 막 복수도 해봤다가 근데 결국에는 그 복수를 하다가 피폐해졌다가 다시 나를 찾는 과정. 뭘 했다가 다시 나를 찾는 과정. 어떤 상황에서 또 나를 찾는 과정.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도 그런 것들을 배워가고 있어요. 어떻게 저도 막 바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저 스스로도 찾은 건 아니지만 저를 덮치는 어떤 사건들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르게 그 다음 템포, 다음 성장을 위해서 이 사건들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덮어놓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는 진실이잖아요. 일어났잖아요. 뭐 일어났는데 너무 괴로워서 이건 안 일어났던 일이야. 이러면 또 너무 약간 현실과 멀어지는? 근데 이 상황이 일어났고 그럼 이 사건을 어떻게 이용을 할지를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이용을 해야 내가 또 다음 사람들을 위해 내 사람들을 위해 진짜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뭘 배웠을까 라는 생각을 매 작품마다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작품에서는 또 지금 얘기한 게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은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진짜 끝났는데 그 인스타 라이브에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끝인사 겸 그 앞으로의 계획도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오늘 1시간이나요? 네,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뭔가 재밌으셨는지 좋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관종이라고 하니까 관심 좀 많이 주세요, 여러분. 아니야. 저 도도하니까요. 저는 관심 좋아요. 네, 관종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어.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고요. 이렇게 저한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마이크는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관심 받을 수 있는 상황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의 계획은 관심 많이 받는 일을 하려고요. 장난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계속해서 작품으로 찾아뵈려고 진짜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뭐 작품이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건 아니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또 배우로서 제 자리에서 또 열심히 많은 작품들로 찾아뵙는 게 되게 저도 뜻깊고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것들로 찾아뵙는 것보단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작품이 나올 거예요.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올해 나올 거예요. 언제인지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품
작품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자르고도도 개봉을 하겠죠, 피디님? 네, 피디님 고개를 끄기니까 자르고도 개봉할 거예요. 그때 조금 또 보실 수 있으면 또 보시면서 또 얼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말고의 정식